이제 우리 매도가능 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두 개를 같이 쓰니까 오히려 더 잘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가지고 먼저 보면,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취득할 때의 수수료를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부에 있는 가격하고 그리고 기말 공정가액하고 차이만큼 회계 처리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평가했던 공정가액과 또 평가하려고 하는 기말의 공정가액 차이만큼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처분할 때는 마지막 평가했던 공정가액하고 차이가 처분이익으로 나오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때 우리가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 걸 보면 비용으로 취득할 때 10만 원, 그리고 평가 손실 30만 원이면 비용은 총 40만 원을 인식했죠. 그리고 수익으로 처리한 부분을 보면 20만 원 평가이익 인식했고, 그리고 40만 원 처분이익으로 인식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순액으로 처리하면 20만 원의 수익 처리한 거죠. 비용이 지금 10만 원, 30만 원이고 수익이 20만 원,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순액으로 하면 결국은 20만 원 이익이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취득할 때부터 처분 팔기 전까지는 수익 비용을 일체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에 결과를 낼 거예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시 부대 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고, 그 다음 평가할 때도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해뒀다가, 또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니까 과거에 평가 이익했던 걸 손해가 발생하면 얘를 상계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손해봤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처분할 때에 평가 손실을 지워준 거예요. 지금 얘가 여기로 와서 지워준 거고, 얘도 처분하니까 이쪽으로 가서 지워준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썼던 거는 차변에 써서 지워준 거고, 차변에 썼던 거는 대변에 써서 지워준 거예요. 얘는. 그럼 얘도 결과론적으로는 수익 비용을 20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한 거죠. 그럼 순액으로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수익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간적 타이밍의 차이인 거지, 어떤 계정 과목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더 이익을 과대 예상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속된 수익 비용으로 인식되는 그 기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항상 얘 특징은 취득 원가하고의 차이가 남는 방식인 거예요. 항상 취득 원가하고 차이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에 취득 원가가 130만 원인데 140만 원일 때는 10만 원을 높여준 거고, 그래서 평가이익 10만 원을 남겨놓은 거고, 130만 원인데 공정가액이 110만 원일 때는 장부에 평가 손실 20만 원만 남겨놓은 거였고,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130에 샀는데 150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 20만 원을 남기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분계가 이상하게 우리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매도 가능 증권처럼 이야기를 해요. 얘 팔아서 얼마 이익이냐 하면 20만 원 이익이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그런 형식인데 이걸 책에 정리된 걸 가지고 보면 자, 장기 투자 증권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같이 적어뒀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매도 가능 증권이든 만기 보유 증권이든 재고 자산이든 유형 자산이든 모두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방금 예를 들 때도 우리 130만 원이다라고 해서 10만 원을 포함해서 적어뒀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이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쓸데없는 거 넣어놨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결산할 때 평가와 재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우리 178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을 모아둔 거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시장성이 없다면 그때는 원가법이라고 해서 취득 원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 얘가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그 가치를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서 지금 재분류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얘 말고 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볼게요. 상승하게 되면 우리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커지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쓰는데 얘는 분류가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에 쓰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가상 계정이라고 표현한 거고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게 되면 평가 손실은 자본인데 차변에 썼죠. 그래서 자기 자리 반대쪽에 쓰면은 차감 계정의 성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감 계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우리 매년 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을 상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경우인 거예요. 평가 이익 1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 손해봤다면 일단 이익본 10만 원을 먼저 상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손해본 20만 원만 평가 손실이라고 처리한 거 있죠. 이걸 우리는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상계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연법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연이라는 건 해를 넘기는 거예요. 얘는 바로바로 수익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하기 위해서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걸 이런 표현을 쓴 거고 그럼 이제 처분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계정을 처분 손익으로 대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평가 손실 또는 평가이익 잔액은 처분 시 손상차손 발생 시 상계한다. 이 손상차손은 유가증권을 극심한 손상이 입었을 때 얘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할 때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손상이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오버해서 적어놓은 거고 지금 1번에 대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제가 평가 손실을 얘를 지우지 않았다면 4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나왔겠죠. 얘를 안 썼으면. 지금 이 계정 과목을 지우기 위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4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나올 건데 평가 손실을 지워주면서 2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됐죠. 이걸 글로 표현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 계정이 처분 손익으로 대체한다라고 적혀 있죠.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자,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봤을 때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매매 증권은 영업 외 손익 수익 비용을 쓸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써요. 그런데 처분 손익은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구분 없이 둘 다 영업 외 수익 비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유가증권이든 제조업을 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건 영업활동일 리는 절대 없어요. 그럼 얘는 실제로 처분 손익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손해봤다 이익봤다 처리할 건데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럼 평가는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사실은 단기 매매 증권이 이상한 애인 거예요. 얘가 이상한 애인 건데 근데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면 얘가 이상한 애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 일단 여러분이 이 평가 손익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의 수익 비용,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89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제 유형자산이라는 분류를 볼 건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얘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건 투자자산이라고 했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근데 얘가 내구성이 있다는 거는 1년 이상에 걸쳐서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쉬운 일상생활 표현대로 하면 소모품과 비품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품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쓸 것들이죠. 그런 건 내구성이 있는 우리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데 소모품은 볼펜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럼 형체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유형이다 무형이다 이렇게만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유형자산의 조건에서 첫 번째가 장기간 기업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고 둘째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고 그리고 셋째가 장기간 동안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지닌 자산이다. 결론적으로 방금 제가 유형자산의 조건이라고 그냥 한 줄로 썼던 걸 구분을 지어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으로는 우리가 공장 건물이나 본사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사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우리가 건물이라고 일상생활에 말하는 걸 영어활동에 쓰면은 건물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구축물은 우리 교량, 갱도 적혀있는데 이건 별로 느낌이 없죠. 우리 굴뚝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우리는 구축물이라고 할 거예요.
다음 기계장치는 제조업에서는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계장치라고 할 거고, 건설 중인 자산은 그냥 아래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임시계정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 때 쓰는 임시계정이라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완공되면 해당 자산으로 대체한다. 대체한다는 게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임시 계정이에요, 얘는. 자, 기타에는 차량 운반구, 우리 버스든 트럭이든 오토바이든 승용차든 구분 없이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비품은, 자, 우리가 컴퓨터를 샀어요. 그럼 무조건 계정 과목 몰가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컴퓨터를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일 거고, 우리가 영업 활동에 쓰려고 사왔으면 비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왔느냐, 그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별표는 지금 상관없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은 외부 구입이 있고, 그리고 자가 건설이 있어요. 이 자가 건설이라는 말은 우리 자가 제작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뜻이에요. 제작을 회계에서는 건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직접 만들었다는 걸 이제 우리 자가 건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쓰려고 우리가 사오면 이제 외부 구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유형 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할 건데, 이 유형 자산의 취득 시점은 재고 자산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는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얘는 좀 더 광범위해요. 내 창고에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 내 공장에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업 활동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취득 시점 이전 지출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은 얘는 재고자산하고 다르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고자산에서는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은 전부 다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근데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 둘이 그 재고자산 때하고는 이제 다른 느낌의 취득 시점으로 바뀌어져 가죠. 그럼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정상적인 부대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건물이나 토지나 차량 운반구 이런 건 취득세를 납부하죠. 등록세는 지금 명칭이 없어져서 취득세를 합쳐졌고, 그리고 취득하고 관련된 제세 공과금들이 있고, 자, 우리 그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에 지역개발 채권 사는 거에 대해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일 출근하는 길이나 퇴근하는 길에 차 한 대 사보시면은 취득세 내면서 이제 지역개발 채권을 사게 되는데, 이건 이제 원래 취득세도 지방세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차 등록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3년에서 5년간 지역개발 채권을 주면서 돈 빌려달라고 해요.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요. 채권을 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취득세 영수증 옆에 지역개발 채권의 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돈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되팔아요. 그럼 100만 원 적혀 있는 거면 100만 원 주고 걔를 매입해서 걔를 바로 팔면 약 60% 정도 받아요. 그럼 60만 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난 가만히 앉아서 40만 원 손해 보게 됐죠. 100만 원 주고 사와서 바로 파니까 60만 원 받잖아. 그걸 이제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수납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한테 방금 같은 조건이면 100만 원 달라고 안 하고 그냥 대놓고 40만 원 달라 그럴 거예요. 깡패죠. 그냥 우선 사자마자 팔 거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40만 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금 그 정리하면서 그 돈이 왜 나온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지금 그 돈은 자동차를 안 샀다면 그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물을 안 샀다면 그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취득했기 때문에 일회성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본 돈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우리가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럼 당연히 기계장치를 우리 공장에 들어올 때까지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하고 뭐 운반비라든지 하역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기계장치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기계장치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나오도록 제대로 돌아가는지 시운전하기 위한 비용들이 있죠. 휘발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기계장치면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 동안에 우리 마지막 7번 보시면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돈 빌려와 가지고 이자 준 거예요. 돈 빌려와서 기계를 사면 취득 시점 이전까지 이자 준 거는 이것마저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거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과거에 시험 때 보면 저희 학원에서 보시는 분은 제가 시험 보는 날 학원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거예요. 거의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데 7층은 제가 시험장으로 잘 안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다가 내려가시라고 그냥 여기 있을 건데, 그러다가 이제 세무이급 시험이나 이런 걸 그 세무이급 시험이 12시 반에 봐요. 그리고 이제 회계일급이 3시니까. 근데 세무이급 시험에서 있었던 건데 갑자기 누가 시험 빨리 보고 이제 올라왔겠죠. 저한테 휘발유 개정 과목이 뭐냐 딱 듣자마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휘발유가 우리는 개정 과목이라는 거는 얘가 뭐다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이 휘발유를 샀냐, 비용이 들어갔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차에 기름 넣었으면 차량 유지비예요. 근데 그때 그 문제가 기계장치 시운전비였어요.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하는 거는 일단 문제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휘발유가 뭐였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를 취득하는 단계이구나, 어떤 단계이구나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구입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가건설이라는 걸 한다면 이런 돈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나가겠죠. 심지어는 기계장치 큰 거 10억짜리 만들어 달라 그러면 계약금, 뭐 중도금 수시로 줄 거잖아. 그럼 그걸 줄 때마다 바로바로 기계장치라고 안 하고 외부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사올 때마다 그 돈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뒀다가 우리가 영업활동에 쓸 수 있을 때에 그걸 기계장치로 바꿔버릴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라면 건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성격의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이 이따 분개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외부 구입할 때는 그냥 바로바로 유형자산 개정 과목을 쓰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자가 건설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지금 이 돈들이 들어간 건데 이 돈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완성해서 영업활동에 쓸 수 있을 때에 이 계정 과목이 해당 자산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임시 계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취득 시점 이전까지 자가 건설할 때 쓰는 임시 계정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은. 자, 그럼 자,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분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공장 건물을 신축을 한다고 볼게요. 도급액이 1억이에요. 그럼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중도금으로 3천만 원, 완성 시 잔금 2천만 원 이렇게 주기로 해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계약금 지급할 때 5천만 원을 주는데 자, 우리가 계약금 지급하면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우리 계약금 지급하는 거 안 봤나? 우리 미리 준 돈이다 선급금, 미리 받은 돈이다 선수금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저 방금 분위기는 내가 설명 안 한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재고자산이나 이런 거 살 때 계약금 주고받으면 선급금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얘는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특히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상급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계약금 지급할 때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중도금 지급을 해요. 중도금 지급할 때도 3천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 이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내가 장부에 지우지 않은 이상은 안 지워지고 장부에 쌓여갈 거예요.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두고 있다가 얘도 그럼 중도금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뒀다가 완성될 때 얘는 건물로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두고 그럼 우리가 8천만 원을 빌렸는데 8천만 원을 줬는데 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건설 자금 이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에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자가 100만 원이 들어갔다면 현금으로 이자 100만 원 줬다고 하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라고 써야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쓰는데 얘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기 때문에 얘도 취득 시점 이전 지출이라서 모두 다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완공하게 되면 그때 차변에 이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럼 얘가 들어오기 위해서 대변에 지금까지 모아뒀던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 계정 과목들 있죠. 얘네들을 이제 정리해서 지워주는 거예요.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 8,100만 원이 나간다.
이제 얘를 지워주고 지금까지 나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성했으니까 2천만 원 줘야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을 지급을 하면 이 건물의 취득 원가는 1억 1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이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전부 다 이 계정 과목으로 모아뒀다가 완성되었을 때의 유형 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된다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분계는 이거예요. 예. 얘가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이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 뭔가를 신축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자 이야기하는데 자본화 대상 글자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 아니라는 질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자주 만날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 자가건설이니까 자가건설이라는 건 제작이라는 거지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기계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특수 자동차가 되어서 차량 운반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설이라는 건 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였다면 그냥 여기에 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만 마지막 건물이라고 썼겠죠.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바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얼마짜리 어떤 자산이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계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의 용도 알겠죠? 제가 이것만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신규 취득도 취득세가 나올 거고 중공검사비도 나올 거고 뭔가 많이 있겠죠. 전부 다 취득 시점 이전. 왜냐면 이 건물을 우리 영업활동에 쓰기 전까지 돈은 취득원가에 다 포함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쪽을 좀 볼게요. 190페이지에 190페이지 정상적 부대 비용의 동그라미 2번. 차량 오면서 지역개발 채권 임명가 100만 원에 취득하다. 그러면 시험에는 무조건 괄호에 공정가액은 60만 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가가 법으로 액면가에 사도록 정해뒀어요. 그래서 액면가 100만 원을 지급을 할 건데 그럼 차변에는 얘는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해도 되고 만기 보유 증권 분류해도 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도 돼요. 우리 회사가 보유 목적에 따라서. 근데 보유할 생각이 없죠. 최대한 빨리 팔 거면 단기 매매 증권인 거예요. 시험에서 무조건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라고 말해줘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가격을 우리는 100만 원 줬다고 해서 1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공정가액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100만 원이라고 쓰면 기말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 나오는데 우리는 뭐 투자하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40만 원 손해 본 거는 이거 샀기 때문에 손해 본 거죠. 차 안 샀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을 우리는 자동차 샀으면 자동차 취득 원가에, 건물 샀으면 건물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분계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급액은 액면가를 주고 살 거고 그리고 유가증권 취득 가액은 공정가액을 쓸 거고 현재 가치를 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손실액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란 이야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지 지금 이 분계한 3개의 계정 과목의 금액들을 제가 쓴 거예요. 우리는 액면가를 주고 살 거고 얘 취득 가격은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든 매도 가는 증권이라고 하든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든 간에 공정가액 처리할 거고, 그럼 공정가액보다 많이 지급한 돈 있죠? 얘는 우리 차량 운반구나 건물이나 상박이나 토지로 처리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공정가액이라는 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이견이 없는 가격이니까 그 가격에 팔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얘를 우리가 바로 처분을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을 지우고 차변에 돈을 60만 원 그냥 받으면 되겠죠. 이 두 분께 이해가시나요? 지금 얘가 현재 가치가 60만 원이라서 60만 원 받을 수 있어서 샀다가 팔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에는 살 때, 얘는 팔 때. 자, 두 개 분계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에 얘를 구입 똑같은 건데 구입 즉시 처분을 하면 그럼 사자마자 바로 판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 누가 이거 사서 가지고 있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개인이든 회사든 웬만하면 다 팔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지금 이 두 분계가 합쳐진다면 단기 매매 증권 60만 원 60만 원 얘 지우면 되고 얘 100만 원 60만 원 상기해서 현금 40만 원만 쓰면 되겠죠. 지금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면 여러분들이 차 취득세 낼 때 취득세는 내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지역개발채권 금액은 100만 원 적혀 있는데 여러분한테 40만 원만 주세요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난 4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쓰는 계정 과목은 이 돈은 차 안 샀으면 돈 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차량 운반구라고 써줄 거예요. 얘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193페이지로 가서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자, 이걸 가지고 개념을 조금 먼저 잡아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써뒀는데 1년이 경과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자동차는 그대로 100만 원짜리일까요? 당연히 쓰면 쓸수록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기간이 경과를 해서 우리는 자동차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달았다고 볼게요. 그럼 20만 원 내려줘야 될 거잖아.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20만 원 내려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우리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라는 건데, 이 차량 운반구 이 계정 과목은 지금 우리 유형 자산
공부하고 있죠.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기간의 경과에서 차가 20만 원 달았다는 건 우리가 표현할 때 얘가 달았어. 여러분 휴대폰 이제 낡았어. 컴퓨터 오래됐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회계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거든. 그럼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죠. 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 거야. 그걸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형자산의 사용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이걸 우리가 그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하는 과정.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다른 걸 우리는 감가상각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럼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우리가 자산을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건데, 그럼 지금 감가상각은 이 다음 페이지인데 193페이지에서 제가 왜 감가상각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이제 우리 저와 같이 공부할게.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이에요. 취득 시점 이후 지출.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은 첫 번째 자본적 지출과 다음 수익적 지출로 둘로 나누는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지출 시 자산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지출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으로 비용한다라고 말하는 건 사용하는 기간 동안 오랫동안 비용 처리할 거니까 조금씩 비용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지출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둘로 나눌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본적 지출은 돈 많이 들어가고 수익적 지출은 돈이 작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가 뭐냐면, 얘의 키워드가 내용연수 증가하거나 아니면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일어나거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그저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가 뭐냐면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원상 회복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에 타이어 펑크 난 거 수리하거나 차에 기름 넣거나 엔진 오일 교체하는 건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능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동차에 엔진을 교체하는 건 내용연수가 증가하겠죠. 혹은 건물에 외벽이 들어워져서 칠을 다시 한 거는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없던 건물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면 그 가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이 있게 되면 얘는 분계를 할 때 대변에는 뭐 당연히 돈의 지출이 있겠죠. 그럼 차변에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이면 건물이다.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다. 이게 자본적 지출을 처리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자, 여러분들 복사기 고장 나면 고쳤을 때 뭐 수선했다, 뭐 수선비라는 표현 쓰죠. 계정 과목으로도 수선비를 쓸 거예요. 수선비. 그런데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동차는. 근데 그 외 나머지 뭐 복사기나 건물이나 뭐 그런 거에 돈이 들어갔어요. 기계 장치나 그런 경우에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우리 자산하고 자본하고는 친구죠. 자, 비용하고 자본이 친구란 느낌 안 들잖아. 그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친구란 느낌이 들죠. 자산과 수익이 친구로 보이진 않잖아. 그래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일단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돈이 지출되었을 때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세무이급 나중에 세무이급 가셔도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세무조정도 하실 거예요. 근데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 뭘 조정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